필요할 때 듣는 독서, 필독서에 오신 걸 오늘도 환영합니다. 저는 박솔입니다. 잘 있었어요, 까꿍이들? 아니고 이번에는 잘 있었어요, 어른이들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쭉 읽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쪽에 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은 우리 어른이들을 위해서 책을 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읽기로 했습니다. 읽으면 되지 뭐. 그쵸? 집에 얼마 전에 가서 부모님 집에 짐 정리를 하는데 아주 오래된 세계문학 전집이 그냥 쭉 몇 권이나 있더라고요. 한 집에 하나씩을 꼭 보급한다는 세계문학 전집 있었습니다. 출판사도 뭐 없어진 것 같고 또 번역도 매끄럽지 않은 것 같고 한글을 써도 되는데 굳이 한문을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근데 처음에 좀 어색했었는데 읽다 보니까 그 나름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시대상이니까. 네, 그 시대는 그렇게 썼던 게 번역의 어떤 뭐 표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부터 읽을 텐데요. 뭐 카프카 하면은 세계 현대문학의 정수로 아주 유명한 작가죠. 후대 작가들도 많이 칭송을 하고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은 저는 일하기 싫을 때 가끔 읽어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는 다 안 읽었던 것 같아요. 한 3분의 2 정도까지 읽었는데 내가 다 읽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러네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 못지않게 황당무계한 스토리죠.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가 일어났더니 벌레로 변해 있었고 일하러 갈 수도 없고 방을 나갈 수조차 없습니다. 식구들한테 핍박을 받다가 결국에는 아버지가 던진 사과에 맞아 죽죠. 그래요. 현대인들이 느끼는 불안, 또 사회적인 그 나의 기능, 뭐 또 가족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감정들, 이런 깊이 있는 것을 다루면서도 위안 따위는 하지 않아요. 요즘 서점에 많이 나가보면 뭐 위로하는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책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너무 많으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꼭 누군가를 위로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꼭 위안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꼭 행복해야 할 것 같고 근데 이 프란츠 카프카의 문학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서 또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뭐 늘 철학적으로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나에게 현실을 좀 직시할 수 있는 그 뭐 순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다 읽으신 분도 계실 테고 읽다만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최대한 발췌를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뭐 잠자기 전에 필요할 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또 눌러주세요. 어른들을 위한 필독서 어필. 첫 번째 작품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는 마음에 걸리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커다란 벌레로 변한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갑옷처럼 딱딱한 등을 대고 벌렁 누워 있었다. 활 모양으로 볼록한 배 위에는 이불이 간신히 덮여 있었으나 그나마 벗겨질 것만 같았다. 커다란 동체에 비해 너무도 가느다란 여러 개의 다리가 힘없이 눈앞에 버르적거리고 있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꿈은 아니었다. 사람이 살기에는 좀 비좁은 듯 하지만 아무튼
틀림없이 사람이 살고 있는 자기 방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낯익은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따로따로 묶은 옷감의 견본이 흩어져 있는 책상 위에는 그가 얼마 전에 여러 잡지 화보에서 오려내어 훌륭한 금박 사진틀에 끼워 넣은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것은 털모자를 쓰고 털 목도리를 두른 어떤 부인이 똑바로 꼿꼿이 앉아서 두 팔미까지 푹 덮인 묵직한 털토시를 보는 사람의 눈앞에 쳐들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레고르는 창문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창문 함석판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날씨가 음산한 탓인지 그는 기분이 우울해졌다. 좀 더 잠을 잠으로써 모든 쓸데없는 망상을 다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늘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버릇이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한 자세를 취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힘을 써서 오른쪽으로 몸을 뒤척이려고 해도 그저 이리저리 들먹일 뿐 다시 그대로 벌렁 낮아빠진 자세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그는 아마도 100번 정도는 시도해 보았을 것이다. 허우적거리는 발들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 옆구리에 이제껏 느끼지 못했던 가벼운 통증까지 느끼게 되었기에 그는 중지해버렸다. 아, 어째서 나는 이런 고된 직업을 택했던가. 매일같이 여행이다. 사실 상점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든다. 게다가 여행을 떠나게 되면 열차 접속에 대한 걱정, 불규칙하고 형편없는 식사, 언제나 고객이 바뀌어서 오래 계속하지도 못하고 다만 겉으로만 대하게 되어 정도 들지 못한 그러한 교제에 대한 근심을 면할 수가 없다. 지긋지긋하구나. 빌어먹을 것, 될 대로 되라지. 배 위가 좀 가려웠다. 머리를 좀 더 쳐들 수 있도록 들어누운 채 천천히 등을 침대 앞머리 철쭉 가까이로 밀어 올렸다. 드디어 가려운 곳을 알아냈는데 그곳에 온통 자그마한 흰 점들이 박혀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도대체 점들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발 하나로 그것을 만져보려고 했으나 곧 그 다리를 움츠렸다. 왜냐하면 슬며시 대보았을 때 온몸에 쫙 소름이 끼쳤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먼저 자세로 벌렁 낮아빠졌다. 너무 일찍이 일어나면 바보가 된다고 그는 생각했다. 사람은 잠을 자야 해. 다른 외무 판매원들은 마치 후궁의 궁녀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예를 들면 내가 주문받은 것을 기입해 두려고 오전 중에 여관으로 들어올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내가 이런 짓을 한번 흉내낸다면 나는 아마도 당장 사장에게 쫓겨날 것이다. 부모를 위해서 꾹 참아왔지만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사표를 내놓았을 것이다. 그 사장 앞으로 걸어가서 내가 마음먹고 있는 것을 남김없이 털어놓는다. 그러면 틀림없이 사장은 놀라서 책상에서 떨어질 것이다. 부모가 사장에게 진 빚을 갚을 만큼 앞으로 내가 돈을 모으면 그것은 아직 5, 6년은 더 걸릴 것이지만 꼭 그 일을 한번 하고야 말겠다. 그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일어나야겠다. 기차가 5시에 떠나는데. 그는 옷장 위에서 째깍거리는 탁상시계를 보았다. 큰일 났는걸.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벌써 6시 반이었다. 시계바늘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벌써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왔다. 종이 울리지 않았단 말인가? 시계의 자명종을 4시 정각에다 맞춰놓은 것이 침대에서도 보였다. 틀림없이 종이 울렸을 것이다.
방안을 뒤흔드는 자명정 소리를 듣고도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이제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다음 열차는 7시에 떠난다. 그 차를 타려면 한바탕 바삐 서둘러야 했다. 그런데 견본들도 아직 꾸려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그다지 기분이 상쾌하지 않아서 몸이 가볍게 움직일 것 같지 않았다. 설사 기차를 탈 수 있다 손치더라도 사장의 꾸지람을 피할 길은 없었다. 왜냐하면 심부름꾼이 5시 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내리지 않은 사실을 이미 사장에게 보고해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심부름꾼은 줏대도 없고 바보 같은 녀석이면서도 사장의 앞잡이로서 아첨을 퍽 잘했다. 자, 그러면 병에 걸렸다고 보고를 하면 어떨까? 그러나 그것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불쾌한 일일 뿐더러 수상하다고 의심을 살 것이다. 왜냐하면 그레고르는 자기가 5년이나 근무하는 동안에 아직 단 한 번도 병을 앓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마 사장은 의사를 데리고 올지도 모른다. 게으른 아들의 과오 때문에 부모들까지 사장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아프다고 변명한다고 하더라도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된다고 사장이 우기면 모든 일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사실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나는 몸에 아무런 고장도 없으며 그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레고르는 오래 잠을 자고 난 뒤에도 더 자고 싶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건강했고 게다가 무엇보다도 배가 몹시 고팠다. 그가 좀처럼 침대를 떠나려는 결심을 못하고 마치 주마등처럼 이런 모든 일을 심각하게 생각했을 때 시계가 막 6시 45분을 알렸다. 자기 침대 머리 쪽에 있는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였다. 6시 45분이다. 너 출발하지 않니? 부드러운 목소리다. 그레고르는 대답하는 자기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 이제까지의 자기 목소리에 틀림없었지만 어쩐지 밑에서 울려 나오는 것 같으면서도 억제할 수 없는 괴로운 신음소리 같은 것이 섞여 있었고 사실 첫 순간에는 말을 똑똑하게 발음하였지만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이 분명히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에 대한 것은 아랑곳 없다는 듯이 말끝이 여운으로 흐려지고 말았다. 그레고르는 자세히 설명하고 모든 일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다. 그러나 사정이 그랬기 때문에 네, 어머니. 벌써 일어났어요. 라고 대답하였을 뿐이었다. 문을 사이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목소리가 변한 것을 아마 밖에서는 알아채지 못하였는지도 모른다. 그의 대답을 듣고 어머니는 안심하고 발을 끌며 가버렸다. 이렇게 간단한 말을 주고받았던 까닭에 벌써 출발했으려니 하였던 그레고르가 아직도 집에서 꾸물거리고 있는 것을 다른 가족도 다 알게 되었다. 그때 벌써 아버지가 옆에 있는 문을 두드렸다. 그레고르 하고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잠시 후에 아버지는 묵직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대답을 재촉했다. 그레고르. 그런데 다른 쪽 문에서 가느다란 목소리로 누이 동생이 애원하였다. 오빠, 어디 편찮으세요? 오빠 뭐 드릴까요?
양쪽 문을 향해서 그레고르는 대답했다. 다 준비됐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말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사이에 간격을 두어 귀에 거슬리는 이상스러운 모든 발음들을 없애기 위해서 띄엄띄엄 말했다. 아버지는 식사를 하러 돌아갔으나 아직 누이 동생만은 오빠 문 열어요. 에? 하고 속삭였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문을 열 생각은 하지도 않을 뿐더러 여행하면서 익힌 습관, 다시 말하면 집에서 밤이면 온 집안의 문이란 문은 모두 잠가버리는 그의 용이 주도한 습관을 다행한 일이라고 고맙게 여기기까지 했다. 그리하여 그는 조용히 방해를 받지 않고 일어나 옷을 주워 입고 우선 아침을 먹으려고 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다음 일을 생각하려고 했다. 침대 속에서 아무리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별로 신통한 결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기억으로는 전에는 때때로 잠자리가 불편했던 까닭에 가벼운 고통을 느꼈지만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에는 그것도 단순히 착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던 일이 있었다. 그래서 분명히 자기의 오늘 아침의 공상도 차츰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고 그의 마음은 바짝 긴장되었다. 자기 목소리가 변한 것은 외무 판매원의 직업병인 심한 감기 증세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그 점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이불을 떨쳐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숨을 쉬면서 배를 조금 불리기만 해도 이불은 저절로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다. 일어나려면 팔과 손을 써야 했다. 그러나 팔과 손은 없고 제각기 얽혀 움직일 뿐 그의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개의 다리가 있을 뿐이었다. 다리 하나를 구부리려고 했으나 그 다리는 제멋대로 쭉 뻗쳐졌다. 자, 침대 속에서 언제까지 우물쭈물해봤자 소용없다. 혼잣말로 그레고르는 말했다. 우선 그는 하반신을 침대 밖으로 내밀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는 하반신을 보지도 못했고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우선 상반신을 침대 밖으로 끌어내려고 시도했다. 몸뚱이가 넓고 크고 육중했지만 머리가 도는 대로 몸뚱이도 천천히 따라갔다. 그는 침대 속에서 누워있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모든 것을 단념하고 다시 먼저처럼 애를 써서 전과 같은 자세로 돌아왔다. 다시 그는 그냥 이대로 우물쭈물 침대 속에서 누워있을 수 없으며 설사 침대 속에서 빠져나갈 희망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그것을 감행해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동시에 그는 그러면서도 절망적인 결심보다는 냉정하고 분별력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러한 순간에 그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창문을 쳐다보았다. 좁은 거리 저쪽까지 자욱히 끼어있는 짙은 안개 속을 바라보아도 어떤 위안을 얻거나 명랑한 기분이 드는 것도 아니었다. 벌써 7시로구나. 7시가 되어도 아직 저렇게 안개가 끼었구나. 그는 가볍게 숨을 쉬며 잠시 동안 조용히 누워 있었다. 현관문에 벨이 울렸다. 상점에서 누가 왔구나 하고 생각하니
몸이 빳빳해지는 것 같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작은 발들은 더욱 분주하게 바둥거렸다. 잠시 온 집안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그레고르는 혼자서 중얼거렸는데 어떤 헛된 희망에 사로잡힌 것 같았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하녀가 예전이나 다름없이 침착한 걸음걸이로 현관으로 걸어 나가서 문을 열어주었다. 그레고르는 그 방문객의 첫 인사만 듣고도 그것이 누구라는 것을 벌써 알았다. 바로 지배인이었다. 오른편 옆방에서는 그레고르에게 알리려고 누이 동생이 속삭이고 있었다. 그레고르, 지배인님이 오셨어요. 알았어. 그레고르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누이 동생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높은 목소리는 내지 못했다. 그레고르. 이번에는 왼쪽 옆방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지배인께서 오셔서 왜 아침차로 출발하지 않았는지 물으신다. 무엇이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그보다도 지배인께서 개인적으로 너하고 말씀하시겠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라. 방안이 지저분해도 지배인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겠지. 여보게 참자. 그 사이에 지배인이 정답게 불렀다. 몸이 편치 않아요. 아버지가 아직 문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어머니가 지배인에게 말했다. 애가 몸이 편치 않아요, 지배인님. 제 말 믿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그레고르가 기차를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장사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애가 밤에 한 번도 외출을 안 한다고 벌써 얼마나 제가 성화를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로 벌써 일주일 동안이나 매일같이 집에만 처박혀 있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옆에 있는 책상가에 앉아서 조용히 신문을 읽거나 열차 시간표를 연구하고 있답니다. 심심풀이라고는 톱을 가지고 일을 할 때뿐이랍니다. 예를 들면 2, 3일 저녁 동안을 계속해서 조그만 사진틀을 짠답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놀라실 거예요. 방 안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레고르가 문을 열면 곧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당신이 이렇게 와주셔서 영광이에요, 지배인님. 우리들만으로는 그레고르에게 문을 열게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애는 고집이 센 편이니까요. 아침에 물어보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기는 했지만 틀림없이 몸이 불편한 겁니다. 그레고르는 곧 갑니다 하고 천천히 말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 소리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가만히 있었다. 저도 그 밖에 다른 뜻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 하고 지배인이 말을 이었다.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우리 상인들은 행복하든 불행하든 좌우지간에 자기 사정이 어떻든 간에 약간 몸이 불편한 것쯤은 언제나 장사 생각을 해서라도 참고서 극복해 나가지요. 아버지는 그러면 지배인께서 들어가도 괜찮겠느냐 하고 초조하게 묻고 또 문을 두드렸다. 안 됩니다. 그레고르가 말했다. 왼쪽 방에서는 숨 막힐 듯한 침묵이 흐르고 오른쪽 방에서는 누이 동생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잠자곤 하고 집에는 드디어 비교적 높은 목소리로 불렀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자네는 자네 방 안에 들어앉아서 단지 예 아니요 하고 대답만 하고 있으니 자네 부모에게 괴롭고 쓸데없는 근심만 끼치고 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방법으로 자네는 직업상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는 거야. 나는 여기서 자네 부모와 자네 주인 이름으로 말하지만 진정 부탁인데 꼭 명확한 설명을 해주게.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래도 나는 자네를 침착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네는 갑자기 이상스러운 기분으로 수다스럽게 늘어놓으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이지. 사실 오늘 아침 사장께서 나에게 자네가 늦은 데에 대해서 그 이유를 그럴듯하게 암시해서 설명해 주셨어. 얼마 전에 자네에게 맡긴 회수금 문제 말이야. 그런데 나는 그럴듯하게 이와 같은 해석은 자네에게는 해당치 않을 것이라고 한사코 자네를 옹호했단 말이지.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서 자네의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을 보고 자네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변명해 줄 생각이 나지가 않는구만. 그리고 자네의 지위는 결코 확고부동한 것이 아닐세. 나는 원래 모든 것을 단 둘이서만 이야기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자네가 나로 하여금 헛되게 시간만 보내게 했으니까 내가 왜 자네 부모께 그 사실을 알려드려서는 안 되는지 납득이 안 가네. 그리고 결국 요사이 자네의 근무 성적은 사실 그리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물론 지금은 장사가 잘 되는 시기가 아니니까 우리도 그건 알고 있지. 그러나 장사가 안 되는 시기란 절대로 있을 수 없을 뿐더러 있었어도 안 된단 말이지. 안 그런가 잠자군? 그레고르는 흥분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이제 곧 일어납니다. 몸이 좀 불편하고 현기증이 나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저녁에는 아무렇지도 않을 겁니다. 부모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서너 시간 쉬었더니 기운이 좀 납니다. 제발 먼저 가십시오. 지배인님, 저도 곧 직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사장님에게 제발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러나 그레고르는 이런 말을 한꺼번에 급히 쏟아놓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거의 알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사실 그는 문을 열고 자기 모습을 보여주며 지배인과 이야기하려고 했다. 그렇게도 방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저 사람들이 내가 변한 모습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 그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작가는 자신의 인생을 부셔서 소설이라는 집을 짓는다. 프란츠 카프카가 실제로 그레고르 잠자처럼 아버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그러죠. 평생도록 주눅들어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디테일하게 나오네요. 자, 오늘도 하루 잘 마감하시고 저는 다음 책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